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교과서는 24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정부 수립의 의의를 알 수 있고요.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된 식민지 장제 청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본 핵심 용어 50, 총선거, 재헌헌법, 반민족 행위처벌법, 농지개혁, 경자유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랐죠. 정당과 사회단체를 어디까지 협의할지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서 제1차 미소공의, 제2차 미소공의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무기한 휴회된 상황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미국의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한반도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바로 북한에서는 유엔 임시조사위원단 선거를 위한 조사위원단을 거부했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도록 했죠. 바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바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에 한반도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는 겁니다. 자, 이 선거는 어떠한 사람들을 뽑을까요? 자, 처음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법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200명만 선출을 했습니다. 그 선거가 바로 5월 10일 날 실시했던 총선거였습니다. 38도선 이남지역, 남한지역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였고요. 남북협성파와 좌익세력은 불참하였습니다. 자, 남북협성파와 좌익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했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었죠.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불참해서 김구 선생은 이 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국회의원으로. 자, 그래서 만 21세 이상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보통선거, 평등선거에 입각한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2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영동 지역에서도 뭐 영동, 옥천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선거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주도 두 곳은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바로 제주 4.3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제주도에서는 단독 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두 곳을 제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5월 31일 재헌의회를 개원을 국회를 오픈했다,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 국회의원 1대입니다. 재헌의회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헌법을 만들었던 의회였기 때문에 재헌의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예, 4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2년이었습니다. 2년. 추가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때 국회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신익희 선생이 바로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생회장이라든지 뭐 반장이라든지 선거 투표해봤죠? 이렇게 투표함에 당시에 사람들이 투표하는 모습,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투표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초대 의회, 초대 국회의원들 재헌의회의 기념사진입니다. 자, 2008년도에 이 재헌의회에 속해 있었던 국회의원 마지막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속해 있던 국회의원, 의원들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헌국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 국가의 이름 바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보시면요, 240페이지 맨 위 왼쪽에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이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국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를 투표에 붙여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을 제정했다. 자, 그리고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여러분은 반민족 행위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바로 친일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우리 민족에 대한 반역과 국가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헌헌법,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헌법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 수립, 균등사회를 실현하려고 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농지개혁 등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주요 목표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재헌헌법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자, 기미 3.1운동이 뭡니까? 바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바로 4월 11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45년 광복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그 법통을 쭉 이어온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역사적인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처음에 나왔던 헌법의 전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우리의 현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져서 88년에 시행한 헌법이 지금 현재 헌법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 번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했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나와 있죠? 아까도 보시면, 좀 전에 보시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여 나와 있었고, 다음에 지금 현행 헌법상에도 바로 3.1 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수립이 되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을 만들었죠. 바로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자,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국가의 기념일로 우리가 기리고 있죠. 바로 재헌절이죠. 7월 17일 아니겠습니까? 자, 헌법을 만들어서요, 그 헌법을 통해서 임시가 아니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구성, 대통령과 부통령도
뽑았습니다. 대통령에는 보시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에는 이시영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시영 선생은 바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신흥 무관학교를 건립한 이회영 선생의 그 육형제, 노블레스 오브리주 독립운동가, 그 이회영 선생의 동생 육형제 중에 다섯째이시죠. 바로 이회영 선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부통령은 없죠. 근데 그때 초대 때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바로 중앙청이라고 부르죠. 예전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수립을 선포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 식민 지배를 벗어난 광복과 해방은 언제인지 잘 알고 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날짜까지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요,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자, 지금은 대통령 어떻게 뽑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5년 임기,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죠. 하지만 이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국회의원들이 198명 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죠. 직선제가 아니죠. 간접적으로 뽑았다고 해서 이걸 간선제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간선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이 이시영이 선출되어서 미군정이 끝났음을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48년 8월 15일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엔에서는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선거 관련 강행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것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헌의회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청산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36년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은 당연히 우리 민족을 핍박, 억압,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았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청산하려고는 국민적인 요구가 들끓었겠죠. 그런 국민적인 여론에 입각해서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든 것입니다. 1948년 9월에요. 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법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자, 줄여서 이거를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거죠. 정식 명칭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 이 반민특위 설치가 되고 이 반민특위 안에는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 이렇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사람들을 특별경찰이 잡아오면 특별검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재판부에 넘겨서 재판하고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준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의 염원, 우리 민족이 바라던 친일 청산을 할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고 엄청난 기대가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반민특위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못했고 결과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왜 반민특위를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주로 활동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죠.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와도 떨어져 있으면서 국내의 지지 기반,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바로 미군정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지를 얻었는데 주요 지지 세력이 바로 기존에 있던 친일 경찰들, 친일 고위 공무원들을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인 친일 경찰, 친일 공무원들 세력이 반민특위에 의해서 처벌받고 한다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미약해지고 정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 방해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교과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242페이지에 탐구 밑에 자료 3번이 있어요. 자료 3번. 반민특위 피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총대로 나의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쳤다. 나는 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엎어졌다. 다른 경찰이 합세하여 나를 발로 쳤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신분증과 권총을 빼앗기고 사무실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끌려갔다. 끌려가서 보니 나보다 먼저 출근한 특위요원들과 낯이 익은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자, 보면 자료 3번의 내용은 뭡니까? 자, 반민특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잡아가두려고 하자 당시 친일 경찰들,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에 떨었던 친일 경찰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경찰로 남아있던 이 친일 경찰들이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반민특위에 속해 있던 위원들을 검거하고 폭행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6월 6일 반민특위 피습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반민특위 피습 사건도 있었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도 있고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공산당과 내통했던 혐의로 구속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요. 뭐냐면 반민특위에 속된 국회의원들이 공산당과 내통을 해가지고 공산당의 프락치다, 간첩이다, 막 이렇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 속했던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승만 정부의 반대 정책을 통해서 반민특위가 해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부가 다 구속이 되면서 새롭게 반민특위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친일 또는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를 단축했습니다. 원래 1950년 6월 20일까지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활동을 하려고 했던 반민특위가 1949년 8월 31일로 이 기한을 앞당기면서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948년 9월에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만들고 1948년 10월쯤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1년 활동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민족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말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반민특위의 위원들입니다. 반민특위를 이제 발족하는 기념 사진이고요.
자, 당시 반민족 행위자를 어떻게 그럼 신고했을까요? 어떻게 조사했을까? 자, 전 지역에 여기 보시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전라남도 조사부 각 지역에 조사부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투서함이라고 하죠. 신고함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 보았던 일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그런 행위들을 써가지고 넣는 겁니다. 이러한 투서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통해 재판하고 검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보시면 바로 끌려가는 반민족 행위자들, 바로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악질의 경찰, 악질의 친일 경찰 노독술. 자, 그리고 김현수, 최린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교과서 242페이지면 밑에 자료 1번이 있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 실태라고 있는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반민족 행위자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았을까? 682건을 취급해가지고 영장은 408건, 기소를 200건, 재판 종결 38건, 사형 하나, 징역 6건, 집행유예 5건인데 영장이 발부된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잡아 가두었다가 조금 조사하고 다 풀려나고 실제로 징역을 한다거나 뭐 사형을 당하거나 없습니다. 단 한 차례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자료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방해, 이승만 정부의 방해라고 반민특위를 방해하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선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의 손해가 될 뿐입니다. 1948년 9월 반민특위가 진짜 만들어질 그 전에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은 뭡니까? 과거의 일인데 지금 누가 친일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따지면 서로를 증오하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시에 친일 청산이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미완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웠고요. 다음에는 바로 243페이지입니다.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 보면 북한에 비해 원료와 자원 및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남쪽은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배웠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여러 가지 중화합 시설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댐이라든지. 왜? 자원이 많고 시설들이 가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대거 발생했고요. 자, 미군정이 경제정책을 실패했다. 자,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화폐를 너무 과도하게 발행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라면 한 봉지 사려고 하는데 막 5만원, 10만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자, 상인과 지주의 매점 매석으로 양곡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바로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쌀, 곡식이죠. 여러분, 매점 매석은 뭡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물건, 품목을 다 사들이는 것이죠. 국어 시간에도 배울 텐데 허생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전국에 있는 사과를 모두 사들여 나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안 팔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파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 매점 매석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당시에 미국이 미국 자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자, 일제 시대에 1940년대 후반부에 태평양 전쟁이 심화되면서 식량 공출제를 실시했죠. 일제가 쌀을 모두 국가 정부에서 가져간 다음에 배급해주는 식량 공출제를 실시했는데, 자,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공출제를 폐지해서 미국 자유화, 그러니까 쌀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밖에 나가 있던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뭐 이주했던 사람들이든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으니까 다시 한반도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사람은 많고 곡식 식량은 부족해지는 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쌀의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쌀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쌀을 마구마구 사들이면서 쌀을 내놓지는 않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쌀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배고픔에 굶주리던 많은 사람들이 미군정에 반대하고 시위하고 하는 그런 봉기라고 하죠.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대표적으로 10월 1일 대구에서 11 사건이라고 하는 미군정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우리 미군은 폭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총격을 가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1945년 농민의 계층별 구성 한번 볼게요. 자, 소작농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자, 소작농은 뭡니까? 바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빌려서 농사만 짓는 소작농이 50%에 가까웠고, 자작농,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갖고 쓰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거는 14%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자작농의 비율이 적은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다. 바로 재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정을 한 것인데 뭐냐?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인 건 뭐냐면 진짜 일할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진짜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얻을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지, 농사도 안 짓는데 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자, 그래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토지를 개혁하는 것인데, 그 방법보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정량의 돈을 주고 다 산 다음에 다시 진짜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돈을 주고 다시 파는 겁니다. 자, 결과로는요, 지주 소득제가 거의 소멸됐다. 자, 땅을 빌려주고 땅을 빌린 사람, 이러한 제도가 소멸이 됐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적게나마 갖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부족한 점도 있었죠. 자, 뭐냐면 농지 이외의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삼림이라든지 여러가지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는 제외가 되었고요. 유상분배에 따른 유상분배에 따라서 농민의 부담이 조금 심했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농민들이 공짜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대출해 준 거죠. 말하자면 유상분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농민들이 그 땅의 값을 국가에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농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됐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에 협력하면서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의 그 무수한 많은 땅은 제대로 몰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34페이지에 밑에 또 사료 토독이 나와 있죠? 농지개혁법.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 초과의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데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를 국가가 사들일 수 있고, 또 농가 한 가구당 한 집당 3정보 약 3만 제곱미터라고 하네요. 약 지금 만평입니다. 만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3.3 제곱미터가 지금 1평이니까 3만 제곱미터는 약 만평이 좀 안 되는 수치겠죠.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그리고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 생산물의 1.2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주 생산물의 1.25배,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1년에 100만원을 벌면 125만원을 그 땅의 가격으로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한다?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내가 국가에서 받았어요. 그 땅으로 1년 동안 뭐 쌀을 생산하는 게 100만원을 내가 벌어야 된다면 이 땅의 가격은 125만원, 1.25배라고 했으니까 125만원을 국가에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5년 동안 나누어서 국가에 내야 한다. 12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만원씩 국가에 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100만원을 수입을 하는데 25만원을 국가로 내면 부담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교과서 244페이지 봅니다. 24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북한 정권이 수립되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수립됐고 북한에도 정권과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소련은 바로 북한 지역을 간접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있던 인민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고 간접 통치했는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이 누구다? 바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조직해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면서 소련의 지원 아래 개혁을 진행했다. 자, 토지개혁 봅시다. 토지개혁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는 유상물수, 유상분배였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 무상물수, 무상분배인 거야. 자, 우리는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 그리고 다시 농사 짓는 사람, 농민에게 땅을 준 대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았다고.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다? 그냥 뺏고, 그냥 나오는 거야.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토지가 없던 일반 가했던 농민은 북한 정권은 굉장히 지지하고 인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라든지 자본가들은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무상몰수 그냥 가져갔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은 북한의 지주라든지 자본가들이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분배된 토지는 팔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저당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이러한 땅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사유재산의 여러 가지 권한, 사고 팔고 저당을 잡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자, 그리고 8시간제를 규정한 노동법, 남녀평등법을 제정하고 주요산업을 모두 국유화했다. 국가의 것으로 했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모두 국가의 것이고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임무나 역할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체제잖아요. 자,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이때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정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했고 북한의 최고적인 권력가는 김일성이었는데 남한에서 자유적인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그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된 거죠. 1948년 9월 9일.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각자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분단이 더욱더 짙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보면 144페이지의 역사 속 이야기, 북한 정권에 참여한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허가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일성은 바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됐던 세력이었죠. 무당투쟁, 항일 유격대 세력이고, 오른쪽에 그 김두봉 누굽니까? 안경 쓴 사람. 김두봉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조선독립동맹 세력이죠. 그리고 밑에 박헌영은 바로 남로당 세력. 자, 한반도에 조선공산당이 있었는데 남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북공산당이 갈라지면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이라는 당을 일컬었던 박헌영. 그리고 오른쪽이 허가이. 소련파라고 불렸고 소련에서 지원을 받았던 허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김일성이 정권을 독자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거하는 사건도 발생이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갈라지고 각자 수립된 정부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1950년 6월 25일 바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